타이탄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한 질서 그 자체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예술품에 가까웠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액자처럼 담아내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그래서 새로운 가사 도우미 윤서아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소개했지만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조용하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 그는 자신의 공간의 유령처럼 존재하는 사람을 선호했다. 윤서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보였다. 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태주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막 끝내고 서재를 나오던 참이었다.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우뚝 멈췄다. 복도 끝거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무언가에 집중한 듯 작은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윤서아의 아들인 모양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외부인이 특히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가 아이를 지나쳐 가려던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이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의 벽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균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울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날카로운 턱선 고집스럽게 담은 입마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 태주는 복도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돌아보았다. 유리 액자에 비친 아이의 얼굴과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그는 숨을 잠시 멈췄다. 똑같았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민호야. 그때 주방 쪽에서 윤서아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거의 기겁할 듯이 놀라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을, 특히 자신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 아이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남자.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착각이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자신의 통제 가능한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무시하면 그만이다.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기면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차갑게 잘라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윤서아의 안도하는 숨소리와 아이를 다그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의 완벽한 방정식에 이런 혼란스러운 변수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아는 필사적으로 아들 민호를 태준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애썼다. 태준이 거실에 있으면 아이를 방에 가두었고 태준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장을 보러 나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태준의 동선을 피하기 위해 계산되어 있었다. 태준 역시 그 기묘한 술래잡기를 모르는 척했다. 그는 일부러 아이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자신과 똑 닮은 그 작은 얼굴이 떠올라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일에 몰두하며 그 잔상을 지워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의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사촌이자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부사장인 최진우였다. 그는 호시탐탐 태준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회장님,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사회에서 최진우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숨겨져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태준은 차갑게 받아쳤다. 하지만 최진우는 태준의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늘 강철 같던 사촌이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며칠이 더 흘렀다. 태준은 아이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은 밤에 귀가하거나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와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던 태준은 잠시 바람을 쐬러 거실로 나왔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태준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거실 소파 뒤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민호였다. 아이는 잠이 오지 않는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아이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이는 품에 안은 곰 인형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태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곰돌아, 괜찮아.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아주 멀리 별나라에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된대. 씩씩해야 한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빠 없는 아이가 할 법한 평범한 혼잣말. 하지만 그 말이 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자신도 잊고 지냈던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와인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유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시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10살 되던 해에 별나라로 떠났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우연일 뿐이야. 그저 우연이야.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상에 생긴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 아이 민호를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스며든 잉크방울처럼 서서히 그리고 멈출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는 중요한 해외 기업과의 합병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했지만 서류 위로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비서들을 몰아붙였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은 얼음장 같은 회장의 기분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오직 강태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평정심을 뒤흔드는 것이 거대한 비즈니스 리스크가 아닌 자신의 집에 사는 5살짜리 아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윤서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지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방 안에 있으리라. 태주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복잡한 합병 관련 서류들을 펼쳤다. 하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서류를 밀어내고 책상 가장 아래쪽에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곳은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낡은 사진 몇 장 빛바랜 편지, 그리고 작고 심플한 은색 로켓 목걸이. 그는 로켓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광택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는 익숙한 감촉이었다. 한때는 한 쌍이었던 목걸이. 하나는 자신이,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가졌었다. 그는 로켓을 열었다. 안에는 아주 작은, 이제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아버린 앳된 두 남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쓰라린 기억과 함께 찾아오는 희미한 그리움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과거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문이 아주 살짝 소리 없이 열렸다. 태주는 생각에 잠겨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작은 머리 하나가 문틈으로 쏙 들어왔다. 민호였다. 아이는 서재 안의 거대한 책장과 신기한 물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로켓을 보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리켰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에 태준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로켓을 쥔 손을 숨기려 했다. 그 목걸이,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는데.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태준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그의 심장 박동조차도. 엄마는 그거 보고 맨날 혼자 울어요. 민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닮은 얼굴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와 그녀만이 아는 사연이 담긴 이 로켓까지 우연일 수는 없었다. 패닉.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은 것은 순수한 공황 상태였다. 손에 쥔 로켓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호흡이 가빠졌다. 통제불능, 그가 가장 혐오하는 상태였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아이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재를 뛰쳐나가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리를 하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가 놀라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국자처럼 그녀의 표정도 산산조각 났다. 따라와.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닫아뒀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로켓을 쥔 손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내 집에 들어온 거지? 윤서아는 그의 손에 들린 로켓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며 미리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거짓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흔한 목걸이 아닙니까? 흔해. 태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로켓이 흔하다고.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이걸 보고 매일 밤 운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아이가 어려서 뭔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부인에 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이 말하고 있잖아. 당신이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윤서아, 5년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눈물을 삼켰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들을 위해서. 바로 그때 침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저 최진우입니다. 합병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사촌이자 정적인 최진우 부사장이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태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아의 어깨를 놓았다. 오늘 일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당신과 나는 할 얘기가 아주 많을 테니.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최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태준의 뒤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눈가가 붉어진 윤서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태준의 평소와 다른 격앙된 모습과 흐트러진 호흡을 정확히 포착했다. 무세운 일이지. 최진우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저 강철 같은 인간이 고작 가사 도우미 하나 때문에 저렇게 흔들린다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강태준의 아성에 생긴 균열. 그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소가 그려졌다. 태준은 서재로 돌아와 최진우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와 민호, 그리고 5년 전의 과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우가 돌아간 후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손에는 여전히 은색 로켓이 들려 있었다.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은. 그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우연의 진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그의 비서들 중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내 서재로 오게.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갑고 냉정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밑바닥에서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지도 모를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태준의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충성심과 어떤 짓이든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능력을 갖춘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태준이 내린 명령은 그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가사도우미 윤서아, 그리고 그 아들, 두 사람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태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하지만 그의 이성이 갈망하는 명령이었다.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하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누구도 특히 윤서와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국내 최고의 연구소에 의뢰해 보안은 목숨처럼 지키고.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눈에 서린 지독한 혼란과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장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윤서아가 민호의 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왔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예리한 눈은 아이가 잠시 기대어 있던 작은 쿠션 위에 떨어져 있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그는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바로 옆에 있던 윤서아조차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태준에게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미래가 걸린 미국의 거대 IT 기업 이노바텍과의 합병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이 계약은 그가 지난 1년간 공들여온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DNA 분석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윤서아는 왜 자신을 떠났을까? 그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그녀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남자가 생겼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아이를 데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인가? 복수 아니면 돈. 그의 이런 혼란을 최진우 부사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서 은근히 태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이노바텍의 협상 담당 임원과 접촉했다. 미스터 해리슨, 당신의 요구 조건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오. 최진우가 화상 통화 너머의 남자에게 달콤하게 속삭였다. 강태준 회장은 요즘 매우 예민한 상태라 아마 당신의 무리한 요구에 이성을 잃고 판을 깨버릴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겠소. 최진우의 계략은 태준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합병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망친 무능한 CEO. 그 프레임을 씌워 이사회에서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마침내 이노바텍과의 최종 협상일이 다가왔다. 회의는 타이탄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태준은 평소처럼 냉철한 표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젯밤 김 비서로부터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장님, 저희 이노바텍은 타이탄과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노바텍의 해리슨 부사장이 최진우와 미리 짜맞춘 대로 예상치 못한 요구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타이탄의 핵심 기술 소유권을 일부 양도하라는 매우 무례하고 일방적인 조건이었다. 평소의 태준이었다면 이런 요구에 냉철하게 대처하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역으로 판을 주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곧 도착할 DNA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리슨의 오만한 태도는 그의 예민한 신경을 그대로 건드렸다.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 협상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거요.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태준의 예상 밖의 강경한 반응에 타이탄 측 임원들은 당황했고 해리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최진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윤서아 역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들 민호를 위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차갑고 복잡한 재벌가의 세상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곳이 얼마나 비정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곳인지 그녀는 5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왜 자꾸 슬픈 얼굴이야? 민호 때문에 그래. 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민호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안 슬퍼.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다시 타이탄 본사 회의실.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리슨 부사장은 태준의 오만함을 문제 삼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타이탄의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의 경솔한 반응이 1년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는 자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의 명성과 리더십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인은 김비서였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그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와 공적인 삶의 위기가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바닥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손바닥 위에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그의 우주를 멈춰 세웠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안에서는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 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철 같은 그의 통제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해리슨 부사장을 향해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미스터 해리슨, 협상이 과열된 것 같군요. 10분간 정회하고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태연한 제안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폭발할 것 같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해리슨 역시 그의 여유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와 비어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자마자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폭풍처럼 낮게 떨리고 있었다. 결과를 말해. 수학이 넘어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담담할 수 없는 것이었다. 9% 친자관계 성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은 휘청거렸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아니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모든 벽을 무너뜨렸는지도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었다. 그 아이 민호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의식이 아득해지며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6년 전, 당시의 강태준은 지금처럼 차가운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물려받기 위해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야심 넘치지만 어딘가 공허한 젊은 후계자였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다니던 작은 미술관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윤서아를 만났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미대생이었던 서아. 그녀는 햇살처럼 맑게 웃었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빛났다.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뜨거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돈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로서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이 거대한 저택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 유품인 세상에 단 2개뿐인 은색 로켓 목걸이를 선물했다.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것이다. 강 회장은 아들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태준 몰래 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내가 윤서아냐? 강 회장은 돈이 든 봉투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은 꾸지도 마. 서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것, 강 회장이 비웃었다. 네가 거절할 줄 알고 다른 것도 준비했지. 내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내일 당장이라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태준이
그 애는 이미 너에게 실증이 났다. 이 돈도 그 애가 너를 떼어내기 위해 준비한 거다. 서아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태준이 자신을 버렸다는 말. 그것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거절했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잔인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그녀가 자신의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모든 연락이 끊긴 후였다. 한편 태주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미친 듯이 분노했다. 강 회장은 그에게 서아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짓 증거 조작된 은행 입금 내역까지 보여주었다. 그의 순수했던 사랑은 지독한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사랑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직 돈과 권력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모든 감정을 봉인하고 타이탄의 차가운 지배자가 되는 길에만 매진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과거의 편린들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눈을 떴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과 분노는 사라지고 얼음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해리슨 부사장 앞에 앉았다. 미안하게 됐군요, 미스터 해리슨. 제가 잠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역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이노바텍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숨겨진 약점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날카로운 방역에 판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결국 합병 계약은 타이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그날 밤 태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거실에서 민호를 재우고 있던 서아에게 다가갔다. 서아는 그의 등장에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그녀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5년 전 내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갔었나?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 그 구체적인 질문은 서아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랬냐고 물었어. 결국 그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오해, 고통과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네, 찾아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버렸다고, 돈을 받고 떨어지라고. 그녀는 울면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협박, 오해,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절규를 들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듯했다. 윤서아의 울음소리는 지난 5년간의 억눌린 시간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절규는 강태준의 심장을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 그가 5년 전 조금만 더 그녀를 믿었더라면, 아버지의 말을 의심했더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를 찾아 나섰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아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긴 세월의 응거리가 녹아내리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미안하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정말 미안하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차가운 성체와도 같았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제국을 향한 가장 거센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은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로 뒤덮였다. 타이탄 이노바텍 인수의 과도한 비용 지불,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내부자 폭로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타이탄 재무 건전성 심각한 위기, 최진우 부사장이 흘린 거짓 정보들이었다. 그는 이노바텍과의 합병 계약서 중 일부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타이탄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위험한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유출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타이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매수해둔 이노바텍의 내부자는 타이탄의 불안정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메모를 유출하며 합병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태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들의 항의 전화, 주주들의 원성,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들.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그를 칭송하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최진우가 일으킨 외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서아와 민호,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내면의 전쟁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지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서아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최진우 짓이야. 내가 잠시 흔들리는 틈을 타 내 목을 조르러 온 거지. 최진우 부사장. 서아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태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5년 전에도 그랬어요. 뭐라고?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을 때 그분 옆에는 항상 최진우 부사장이 있었어요. 아버님께 당신과 저에 대해 거짓 보고를 올리고 저를 내쫓을 계획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세화의 폭로는 조각나 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최진우는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5년 전부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뱀이었다. 아버지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자신과 서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배후.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최진우가 있었다. 지독한 분노가 태준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혼란스러운 안개가 걷히고 적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골칫거리나 지켜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전술을, 그 비열한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었다. 그때 최진우가 했던 말이나 행동 기억나는 거 있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CEO가 가사도우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더듬었다. 그리고 희미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페르스스라는 이름의
페레우시우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페르스스는 최진우가 오래전에 해산시킨 자신의 개인 투자 회사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이름으로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곳이 바로 그의 모든 비자금과 검은 거래의 온상일터였다. 세호아 씨.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나와 같이 싸워주겠소.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타이탄의 조직도와 재무 서류들을 가리켰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오. 하지만 당신은 저들의 과거를 알고 있지. 당신의 기억이 이 전쟁을 끝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거요. 서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이제는 같은 적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을 돕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녀의 손이 서류 위에서 그의 손과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은 완벽한 전쟁 파트너십으로 거듭났다. 그날 밤 강태준의 서재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차가운 고독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적의 심장을 겨누는 작전실이 되었다. 잠든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배경음 삼아 그들은 밤을 새워 최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한 편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아의 작전실이 된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그 어떤 회의실보다 더 숨가쁘게 돌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진우 부사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페레우스스. 태준은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비밀 법무팀에 연락했다. 최진우 부사장 명의로 된 페르스스라는 이름의 모든 계좌를 찾아내.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24시간 내로 계좌를 동결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그의 명령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타이탄의 모든 정보력과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안 서아는 그의 옆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최진우의 과거 행적을 재구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페르스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의 이름들이 암호처럼 얽혀 있었다. 이 회사 이름 익숙해요. 서아가 한 유령 회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5년 전 최진우 부사장이 아버님께 저에 대한 거짓 보고를 올릴 때 증거 자료로 내밀었던 서류에 있던 회사예요. 서아의 기억은 결정적이었다. 그녀가 짚어낸 몇 개의 이름들을 단서로 태준의 팀은 최진우의 과거 비자금 흐름과 현재의 주가 조작 세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진우는 5년 전부터 페르스스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타이탄의 주가를 흔들어 왔던 것이다. 이번 이노바텍 건 역시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였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태준은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일부러 최진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척 연기했다.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최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준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다. 최진우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최진우가 단상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우리 타이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저는 강태준 회장의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의장이 태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최진우 부사장의 말대로 회사가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차분한 인정에 회의장은 더욱 술렁였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이노바텍 합병이 아닙니다. 태준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위기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추악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페르스스 계좌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은 최진우 부사장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차명 계좌 페르스스의 거래 내역입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저건 조작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죠. 태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페르스스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이노바텍의 임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이탄 주식을 공매도하는 세력의 군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서아가 기억해낸 과거의 증거들은 그의 범죄가 일회성이 아닌 5년간 지속된 상습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했다. 최진우 부사장은 5년 전 저의 아버님을 속이고 제 사생활을 파괴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타이탄을 삼킬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여러분을 속이고 저를 끌어내린 뒤 이 회사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야심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우 부사장의 해임만이 아닌 최진우 부사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합니다. 한 이사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만장일치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의 법무팀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진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우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태준은 그 중심에서 고요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서 있는 김 비서와 눈을 마주쳤다. 김 비서가 그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서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떠 있었다. 민호가 아빠를 기다려요.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여자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대한 집은 숨막힐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은 그에게 안정과 통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공허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리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풍경을 마주했다. 넓은 소파 위 윤서아와 민호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서아의 팔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민호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복수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작은 평화였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달았다.
타이탄 코퍼레이션의 왕좌가 아니었다. 바로 저 두 사람,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족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두 사람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읽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부터 강태준의 세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침 9시 회의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서아가 차려준 평범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민호의 옆에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를 함께 보았다. 아저씨는 티라노사우루스 알아요? 민호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알지. 가장 강한 육식 공룡이다. 태준은 딱딱한 목소리로 마치 경영 보고를 하듯 대답했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도 공룡 박사님이구나.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를 따랐다. 태준은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아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 5년 전 강 회장에게 당했던 모든 일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민호가 상처받지 않고 평범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자신이 여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다시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리고 민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만 했다. 그는 주말에 처음으로 일을 쉬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그는 다른 아빠들처럼 민호를 목마 태워주었고 서툴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으며 함께 비눗방울을 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질 때마다 태준의 마음속에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소. 세화와 민호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곳은 너무 크고 차갑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야.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에겐 새로운 집이 필요해. 정원이 있고 민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제안하고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들은 서울 근교의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으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대신 따뜻한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민호의 잠자리를 돌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태준은 서아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은 그의 연락으로 그들만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6년 전 그녀의 그림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 기억나오? 그가 물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믿었지. 하지만 당신과 민호가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그들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보여주었다. 달아빠진 옛날 사진 옆 비어있던 다른 한쪽에는 며칠 전 공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긴 새로운 사진이 들어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소. 더 이상 오해도 거짓도 계약도 없는 오직 진실한 사랑만으로 이어진 관계를 시작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윤서와 나와 결혼해 주시오. 민호의 아버지가 되고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를 주시오. 세화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찢어졌던 두 개의 로켓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 거실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렸다. 차가운 제국의 황제였던 강태준은 이제 하나이의 자상한 아빠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상처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다.